존재 숲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쇼펜하우어의 존재론. 우리는 이 세계를 볼 때 마야의 베일을 갖고 환상을 갖고 보죠. 어떻게 보면 마술과 같은 그런 환상에 빠져서 우리의 욕심대로 세계를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마야의 베일이 벗겨져서 이 세계에 참다운 그러한 심미적 아름다움, 어떤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더불어서 함께 상호작용하는 영적인 순수 의식에 도달할 때가 있어. 사실 쇼펜하우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니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아주 좋아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문학의 대가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에밀 졸라, 특히 프루스트, 잃어버리는 시간을 찾아서에서는 어떤 쇼펜하우어의 식물학에 대한 통찰이 나타날 때, 카프카, 그 다음에 이름을 다 언급하기가 어려울 정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 서구의 철학과 문학, 인문학을 통틀어서, 그죠? 특히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융, 락강, 여기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입니다. 그 존재론을 보면 한마디로 의지의 형이상, 메타피직 데스 라이베스, 다른 말로 신체의 형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식론적으로 보면은 표상의 세계,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의지의 세계.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여기에 그치면 주객도식에 붙잡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주객도식에 붙잡히는 그 철학을 칸트의 초월 철학으로부터 출발하며 주관의 관점에서 객관을 설명하는 피테, 쉘링, 헤겔을 비판하고, 이것은 그렇게 도식화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어찌되었건 정신철학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엘베티우스나 홀바인과 같은 유물론을 비판할 때 객관의 관점에서 주관을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충족 이유율의 네 겹의 뿌리에 다 걸리는 거야, 이런 사유들은. 그러니까 주관의 관점에서 객관을 보든, 객관의 관점에서 주관을 보든, 이것은 다 표상과의 연관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요, 물리학 역시도 충족 근거율에 근거하여 이 세계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학문들은 전부 다가 물 자체에는 도달할 수 없는 자연과학이, 그리고 기존의 철학이 이러한 표상철학,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초월철학, 그래서 인과율로서 이 세계를 설명하고 지성을 사용하여 개념을 적용시키는 이 모든 철학들은 결코 물 자체를 밝혀낼 수가 없는, 주객 도식을 갖고는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1819년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몸 철학을 알리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나가서는 우리는 이 세계의 물 자체를 결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만 맴돌다가 그쳐버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유고 노트 뿐만 아니라 그의 주제들에서 자주 나오는 비유가 원환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철학, 칸트의 물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건 정신철학으로 바꾸어서 역사를 설명하고 자아를 설명하고 자연을 설명하고 신성을 설명하고, 그 당시에 쇼펜하우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던 피테, 야코비, 쉘링, 헤겔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쉴러, 노발리스, 어떻게 보면 괴테도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독일 낭만주의를 통하여 나타난 프랑스 혁명의 자극을 받아서 철학이 역사를 접목하여 역사 안에서의 정신의 운동을 피력하는 이런 모든 정신의 철학들은 물 자체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현상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왕따를 당한 이유가 그 시대에는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신의 약동, 역사에서 정신의 운동을 통하여 세계를 변혁시켜 나가는, 그 다음에 또 뭔가 세계사에 약동하는 세계 정신, 이런 것들이 주제였잖아.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회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철학의 주류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죠. 오히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그가 저술했던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포메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생론, 이 작품을 통하여 거꾸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인정받는 이런 어떤 역전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쇼펜하우어는 그 당시에 이러한 사회와 역사로부터, 그의 삶도 그랬어요. 나폴레옹의 출현과 더불어서 그 시대의 유럽에는 조국, 민족,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고 해방운동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면서 동조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란 개념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해결 철학 안에서도 국가가 중요해. 비태도 그렇고. 그래서 한참 프로이센 군대와 또 프랑스 군대, 나폴레옹의 군대가 베를린에서 싸울 때 베를린 대학을 도망쳐서 조용한 도시 루돌슈타트로 가서 거기서 학위 논문을 쓰잖아. 어떻게 보면 도피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역사의 격동적인 어떤 삶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듯한 삶도 그랬다. 일평생을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갖고 살면서 그죠. 부유하게 살았잖아. 나름대로.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삶의 실존과 연결하여 그의 철학에도 조금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겠죠. 그죠? 이런 독일 관념론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칸트의 물 자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칸트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면 이것은 인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것의 한계를 놓는 그런 개념이잖아. 물론 실천 이성 비판으로 가면서 이 물 자체는 목적의 왕국이 되고 정언명법이 되면 당위의 세계가 되고 그리고 도덕 법칙의 보편적 경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유의 세계잖아. 칸트한테서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한테서 가장 강력하게 쇼펜하우어가 받아들이는 그 개념은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의 인식론이에요. 초월 철학이에요. 물론 현상과 물 자체를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칸트가 초월 철학의 인식론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이 물 자체를 피테 쉘링 헤겔은 그냥 초월 자체의 정신이 도달한다라고 본 거야. 자아든 자연이든 역사든 간에 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것에 도달하여 합일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마술을 통하여 사기를 치는 그런 철학이라고 공공연하게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게 쇼펜하우어인데 이런 철학을 갖고는 물 자체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주객관계 안에서 충족 근거율 곧 인과율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철학입니다. 정신 철학을 갖고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 자체에 도달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부터 중세 신학을 거쳐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스피노자는 조금 다르고 라이프니츠, 칸트, 피테, 헤겔, 쉘링 이 철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신 철학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물 자체에 어떻게 도달하는? 물 자체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고동치는
의지의 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신체의 형이상학의 출발점이에요. 이거 이권에서 나타나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전부 다 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목차에서 부후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이것은 1권, 2권, 3권, 4권이라기보다는 1부, 2부, 3부, 4부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 책의 부수나 어떤 내용으로 볼 때, 그죠? 그게 2부에서 주로 나타나요. 그 존재론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됩니다. 첫째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세계는 나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현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인도 철학의 관점에서 마야의 베일에 가려져서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적 원리인 브라흐만의 어떤 진짜 실제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고동치는 신체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인식론적으로 접근하여 정신철학으로 가서는 우리는 물 자체에 도달할 수 없어. 그러니까 피테, 쉘링, 헤겔은 다 틀렸다는 거야. 응? 칸트의 물 자체는 칸트의 방식으로도 도달될 수 없어. 이거는 칸트를 받아들였지만은 칸트와 갈라지는 지점인 거야. 도덕 법칙으로 우리는 물 자체와 관계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우리의 신체를 통하여 아주 강력하고 활발하게 고동치는 이 몸에 어떤 힘을 느낄 때에만 우리는 물 자체에 도달하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 그치면 결코 우리는 물 자체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신체의 고동, 거기에 가장 큰 발화점이 뭔지 알아? 그게 바로 성욕이에요. 이걸 브렌풍크트라 그러는데, 의지의 발화점이 성욕이야. 이 정신분석학하고 이제 같이 가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세계는 어떻게 나의 신체의 이러한 약동을 통하여 세계의 물 자체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잖아. 여기로부터, 나의 신체의 작용으로부터 바깥에 있는 이 세계의 본질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갈 때에 쇼펜하우어가 사용하는 게 아날로기 슐루스예요. 엔리히 슐루스라 그러기도 해요. 유비적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작동하는 나의 신체를 통하여 내적으로 경험된 어떤 이 역동적 힘을 이 세계 자체에 적용시켜야 된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어떻게 보면 플라톤부터 쇼펜하우 이전까지의 철학, 그 당시의 주류 철학은 이 의지를 항상 윤리학과 연관하여 사용하는데, 의지가 신체의
어떤 힘을 억눌러서 정신이 승리를 거두는 방식. 그래서 순수 영혼이나 순수 정신이 이러한 신체의 욕망이나 신체의 어떤 방향을 제압하여, 그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끔 하는 거. 이 윤리와 관계되잖아. 그죠? 그래서 의지는 쇼펜하우어 이전 서양 정통에서는 플라톤부터 이미 어떤 신체를 제압하는 능력과 관계되어서 정신화된 의지인 거야. 이것을 탈정신화 시켜버려. 이게 핵심이에요. 탈정신화 시키면서 쇼펜하우어는 의지 자체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건데,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의지의 발현이야. 의지의 객관화야. Objektivierung des Willens라고 그래. 의지의 객관화에 의하여 이 세계는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볼 때 쇼펜하우어의 중요한 거는 이 세계는 나의 표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세계는 나에게 관심을 유발시킨다 그래. 그러니까 표상에서 의지로 넘어갈 때 인터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관심이 나에게 나타나는 표상보다 앞서 있는 거야. 미학적 관심을 일으키고, 이 세계는 나에게 어떤 충동을 느끼게 하고, 이 세계는 나에게 근본적인 힘으로서 다가오는데, 그건 바로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이 신체를 제압하면서 얻었던, 그래서 순수 의식이나 순수 영혼과 연결시켰던 그 의지 개념을 해체해버려. 그래서 의지를 존재론적으로 풀어버려. 이해가 되죠? 이 세계는 다 의지작용이에요. 의지는 물 자체야. 의지는 현상이 아니야. 우리가 이 세계를 표상으로서만 바라보고 그것과 관계하지만은 이 세계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물 자체에 객관한 거야. 그러니까 현상은 뭐냐? 그 배후의 물 자체가 의지가 작동해서 바깥으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현상 배후에 물 자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의지인 거야. 이것은 우리의 신체의 작용에서 정신화를 삭제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야. 이렇게 되면 뭐야? 의지는 존재론적으로 나타나게 돼. 양자물리학에서도 무기물조차도 다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 세계의 무기물, 비유기적인 존재자들조차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그리고 폭풍이 치고,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어떤 변화 속에서, 기후의 변화, 어떤 태양계의 다양한 모든 무기물들 역시도 변화를 겪는 거야. 그죠? 그래서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그 물은 흘러서 강으로 가고, 강에서 바다로 빠져나가듯이 모든 무기물은 유기체와 더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석조차도 철을 끌어당기고, 무거운 돌들은
아래로 떨어질 때 신체가 그것을 받추면 거기에서 저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이 세계의 모든 극은 서로를 밀면서 당기고 또한 움직임을 유발하는 거예요. 식물 역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의지작용인 거예요. 폭포 앞에를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연의 웅대한, 특히 쇼펜하우어는 또 산을 좋아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느껴지는 그 엄청난 신 없는 세계의 신성함, 모든 존재자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그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그죠?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숭고미를 느꼈겠죠,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계는 다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는 바로 삶의 의지인 거예요. 같은 말이야. 삶은 움직이고 고동치고 약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삶의 의지는 바로 쇼펜하우어의 존재론의 핵심적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의 어떤 고동치는 그 내적 힘을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 우주적 힘에 적용시킬 때 이 세계는 전부 다가 의지인 거예요. 힘의 의지가 아니라 삶의 의지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니체가 갖고 갔겠죠. 힘의 의지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 작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현상하는 인식적 세계, 충족 근거율에 근거한,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붙잡혀서 인과율에 붙잡혀서 원인을 추론해가는 이런 방식의 어떤 자연과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인식론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야. 주객 도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우리의 신체에 주목해야 되는 거야. 그건 바로 이 세계가 바로 의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로부터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힘으로 유추해 나갈 때, 유비적 방법을 통하여 유추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계는 표상이 아니라 주객관계에 붙잡힌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는 의지의 힘이 작용하는, 그래서 이 의지는 자연과학적 개념이 아니야. 이건 형이상학 개념이에요. 물 자체란 무엇인가? 현상 배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벌써 형이상학적인 거야. 그죠? 그래서 신체의 형이상학이 출발되는 거예요. 내 몸의 고동치, 삶의 의지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이 세계는 의지의 세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존재로는 결코 이 세계의 자연을,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공동체를 결코 정신화시키지 않아. 이게 핵심이에요. 탈정신화된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어. 맹목적이야.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에게 관심을 일으키고 어떤 미학적 기쁨을 일으키고 어떤 아름다움을 일으킬 때 우리는 무사심하게 쾌락을
느끼게 되는데, 이 칸트의 판단적 비판에 나오는 개념이죠. 그죠? 어떤 관심이 없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도 정신화를 없애버린 의지 개념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표상으로 만나든 의지로 만나든 이 두 가지 방식밖에 만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상으로 들어오는 이 세계를 소거하여도 남아있는 건 의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우리의 몸의 움직임, 내적 체험으로서 나타나는 신체의 의지작용, 이건 역시도 대상화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인과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당연하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신체의 의지는 표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될 수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체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체의 작용을 우리는 대상화해서 지적 직관을 통하여 지성의 작용을 통하여 그것을 계산하기도 하고 예측하기도 하고 우리의 행위를 조절하기도 해. 이것은 뭐예요? 의지작용의 정신화야. 그죠? 대상화인 거예요. 지성화인 거예요. 이것은 충족 이유율의 네 겹의 뿌리에서 네 번째에 들어가는 행위의 동기를 통하여 의지를 설명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철학이 해왔던 거예요. 의지는 그런 방식으로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의미겠죠.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그 직접적 어떤 힘은 대상화에 앞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체의 직접성, 어떤 직접적 힘은 곧바로 이 세계에 약동하는 삶의 의지와 연결하면서 이 세계 전체는 전부 다가 의지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형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지라는 개념은 이런 방식으로 쓰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정신화로부터 벗어난 탈정신화된 의지 개념은 목적도 없어. 맹목적. 그냥 움직여.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시공간에 계산을 통해 지성의 작용,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분석해 들어가서 원인을 추론해 나가는, 그래서 개념을 적용시키는 이런 것은 상당히 부차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몸이 지성보다 훨씬 더 정직한 몸의 목소리를 들어.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로부터 이 의지작용으로서의 이 세계가 일으키는 욕망, 그 다음 거기에 붙잡힌 그 충동에 따라서 살게 되면 이 세계의 의지의 수레바퀴에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고통을 일으키고 어떤
계기가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상당히 이기적인 존재로 봐. 물론 원래는 인간은 그렇지 않았겠지. 이거는 두 번째 문제. 인간은 이기적 동물. 그래서 홉스의 철학이 그의 존재론, 특히 국가론에 그냥 돌아 있어요. 인간의 이기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욕심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의 그 의지의 충동에 따라서 어떤 부와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데, 타인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타인의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 정도인데, 자기의 죽음은 우주적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극명히 나타나죠. 그죠? 이 세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거의 홉스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와 같은 거. 일이야, 일. 이런 것도 홉스 개념이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힘의 의지, 이 니체적인 어떤 이런 것도 드러나 있죠. 그의 존재로는 그러니까 물 자체의 세계 아래로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 의지의 힘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래서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는 짐승과 같은 그런 이기심이 지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염세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엄청난 걸 배울 수 있겠죠. 그죠? 그 당시에 특히 피테나 쉘링이나 헤겔, 피테 헤겔은 이 국가가 아주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되는, 그래서 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되잖아. 그러면서 프로이센이나 그 당시의 유럽은 각각의 국가로 이제 어떤 제도가 형성되고, 그렇죠? 법이 형성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게 되는 출발점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헤겔 역시도 이 국가가 어떤 개인의 개체의 자아 실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고, 법은 이러한 실현의 수단인 거예요. 인륜 역시도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죠? 이런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개인이 조화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가고 이념을 실현해가는 그런 거라고 본 거야. 다 그랬어, 그 당시. 피테도 이런 방식의 국가론, 긍정적인 국가론을 이야기하죠. 그죠? 물론 개인의 자아성에 근거하여 비하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낭만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쇼펜하우어는 아주 이러한 이기심을 조정하는 정도의 국가로, 그래서 맹수의 아가리를 막고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래서 짐승의 공동체인 거예요. 국가로. 그래서 물 자체를 깨닫게 되면서 쇼펜하우어한테서 이 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성욕의 강력함이야. 이건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신체에서 작용하는 의지의 발화점인 이 성욕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관심이 이성을 앞서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미학적인 어떤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에로스적인 어떤 것은 이성과 지성의 작용을 언제나 이긴다고 본 거예요. 맞죠, 그죠? 프로이트나 이런 정신 분석하고 웃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현상세계의 지성작용을 백날 이야기해도 그것은 하나의 피상적인 것만 다루는 거예요. 이러한 내적 작용으로서의 어떤 의지의 힘을 빼버린 지성의 작용, 정신의 작용,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적인 가식주의겠죠, 그죠? 가상의 세계만을 보는 거예요. 쇼펜하우어한테서. 그러나 이 물 자체는 개체의 아래를 형성한다 그래요. 야, 여기서 이제 클래스가 나올 거예요. 운털 인디비두엘, 개인성, 개체성의 아래를 지배하는 게 바로 이러한 욕동, 충동, 성욕, 욕망, 욕구, 하려는 본래 의지. 그래서 어떤 방향도 없이 인간을 어두운 곳으로 몰고 가서 끊임없이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이성이 결코 제압할 수 없는, 지성이 결코 제압할 수 없는 그 힘, 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래에 작동하는 물 자체인 거예요. 개체 아래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모든 욕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기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인간의 본래성은 이기적인 어떤 특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에 대하여 투쟁하고, 인간에게 다른 인간은 늑대요 일인, 이러한 존재론적인 국가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매몰되게 되면 인간은 뭐야? 단지 짐승이죠. 우리 안에 짐승이 있는 거예요. 운털 인디비두엘, 개체 아래에 있는 이 물 자체, 인간을 맹목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의 삶을 어두운 10년 속으로 끌고 가.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번뇌와 고통을 일으키는, 여기로부터 소유욕이 나오고, 여기로부터 명예욕과 권력욕이 나옵니다. 이 개체 아래에서 작동하는 물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개체 위의 물 자체를 인간은 획득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위벌 인디비두엘.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욕심에 붙잡혀 있는, 이 이제 불교로 가는 거야.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원앙고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개체 위로 올라가는 위벌 인디비두엘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욕심을 일으키는 원한고리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지의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길이 뭔지 알아요? 예술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는 해겔과 비교할 때, 해겔은 예술을 어떤 약간 불완전한 단계에 놨잖아, 그죠? 표상의 단계에 놓고 철학,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개념의 단계를 놓는데, 여기에서 완전한 주체와 객체의 결합을 통한 어떤 정신의 승리가 나타나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의 수레바퀴, 의지의 힘, 거기로부터 붙잡혀 있는 그 개체, 아래의 물 자체에 붙잡혀 있는 그 개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 단계가 바로 예술인 거예요. 예술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관조적 삶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술은 관조적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이제 이 세계를 미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예술이 아주 중요한 철학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심지어 니체한테서는 이미 얘도가 강의를 여러 번 했어, 그죠? 운명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 역시도 세계를 미학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서술로부터 나오고 있다. 음악과 시를 읽을 때,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특정 장면을 떼내서 거기에서 숭고한 정신과 만날 때 이 예술이 도와주죠. 작품을 통해 우리는 잠시 잠깐 이러한 이 세계의 무시무시한 의지작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초연함에 이르게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예술은 치료의 능력인 거예요. 쇼펜하우어한테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불교의 연민인 거예요. 마야의 베일을 벗기는 건 연민인 거예요. 이 세계에 고통하는,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에게 그 고통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거. 보살 정신도 같이 가죠. 그죠? 그래서 연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존재론 쪽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게 될 때 자기의 고통으로부터 거리둘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치료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열반에 도달한. 그래서 이 세계가 곧 무라는 것을 발견하는,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이 욕심과 충동에 붙잡힌 존재라는, 개체의 아래의 물 자체에 붙잡힌 존재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야. 상당히 불교적이죠. 그죠? 그는 드레스덴 시기에 특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드레스덴으로 가. 14년 봄이죠, 그죠? 1814년부터 18년까지 머무는데 그 시기에 이거 따로 강의할 거예요, 얘도가. 우파니샤드를 읽고 그걸 읽은 이후에 불교 철학을 공부하게 돼. 아주 깊지는 않는 것 같아. 아주 깊이는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리디걸 자프란스키라고 쇼펜하우어 전문가가 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것을 보는 거야.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것을 쇼펜하우어 식으로 말하면 의지 없이 의지 작용을 보는 거예요. 빌렌 로제스 젠. 그래서 관조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힌 아래에서 작용하는 물 자체의 개체 아래에서 작동하는 그 자기를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위벌 인디비두엘. 그때에 비로소 의지작용에 붙잡히지 않고 이 세계를 관조할 수 있는, 그래서 개체화의 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기의 개체성, 집착, 욕심, 아집, 질투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연민을 통하여 타자들의 아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고통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개체화의 원리로부터 벗어나 의지 없이 의지의 세계를 보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마지막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비로소 물을 이야기하는, 의지가 자기 스스로를 지향한 상태에서 보는 것은 결코 충족 이유율의 인과성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 나무와 호수와 그리고 동물들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무임을 깨닫는,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도움 받으신 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스.